진시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강력한 중앙 집권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 기득권을 억압하고 유교를 탄압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진시황을 폭군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저와 함께 세계 음식 문화의 역사 속으로 산책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역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진나라에서 송나라까지 이어지는 시기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 고대 중국은 지방의 크고 작은 세력들이 땅을 분할하여 정거하면서 이 혼란과 분열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시대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에는 철제 농기구가 발명되면서 이 농업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도시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가 형태의 제후국들이 성장합니다. 각 제후국의 왕은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순자 이런 위인들이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을 제자백가라고 부르는데요. 제자백가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자백가의 뜻은 다양한 학자와 학파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학자와 학파를 제자백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제자백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중국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본성에 대한 철학으로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성선설 그리고 성악설, 이 성선설과 성악설이 세상에 소개되는데요. 먼저 성선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선설이란 뭡니까? 성선설이란 제자백가 중에서 맹자가 주장한 학설인데요. 인간의 성품은 본래부터 선하다. 그리고 그 성선설에 근거해서 나온 정치 사상이 덕치주의입니다. 이 덕치주의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자비의 정치를 베풀어야 한다. 자비로 정치를 베풀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고 또 서로 도와주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성악설은 인간의 성품은 본래부터 악하다. 성악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는 얘기는 그건 악마죠. 인간이 악마는 아니니까. 그건 아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악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악설은 누가 주장했냐면요. 순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순자. 이름이 아주 담백하죠. 제 어렸을 적 별명이 순자인데 이 성악설에 근거한 정치 사상은 법치주의입니다. 이 법치주의란 뭐냐 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추구하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이 법과 규율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다스리고 또 공적이 뛰어나면 법에 따라서 상을 줘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게 법치주의예요. 전국시대의 7개 나라 중에서 이 진나라는 방금 얘기했던 바로 이 법치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정비해요. 진나라 이외의 나라에서는 덕치주의를 받아들입니다. 법치주의를 받아들인 건 진나라, 그 이외의 나라들은 덕치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인간을 선으로 간주하는 공자와 맹자가 주장한 이 유교의 덕치주의와 인간을 악으로 간주하는 순자의 법치주의 중에 어느 쪽이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덕치주의는 일단 듣기에는 참 좋아 보이죠. 자비와 덕으로 민심을 안정시키고 서로 도와주는 사회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이 덕치주의를 만들어낸 이 유교 사상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 관계에 있어서 이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 하는 윤리적 이유를 토대로 수직서열화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사회에서는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섬기도록 수직서열화합니다. 이것이 이제 정치에 도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윗사람에게 대항하거나 윗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것은 용납하지 않아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부당한 기득권이 고정화됩니다. 경쟁은 무의미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서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 법치주의는 일정 수준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해. 근데 이 범주에서 이 규율만 지키면 돼. 이걸 안 지키면 그때는 너 벌 받아. 이거예요.
타인의 욕망과 부딪히지 않도록 타협점을 법으로 정해주죠. 이 규칙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규칙 속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요.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죠. 법을 통해서 정당한 평가와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진나라가 이 법치주의를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지배층이 이미 부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했겠습니까? 작동하지 못했겠죠. 피지배층들은 불만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개혁을 단행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 법치주의에 따른 통치를 원했어요. 진나라는 대중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기원전 221년 시황제에 의해서 천하 통일을 이루어냅니다. 진시황은 이렇게 문자도 통일을 했고요. 문자뿐만 아니라 화폐와 도량형도 통일해서 중국을 단일한 문화권으로 묶는 데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유라시아 대륙 북부 유목지대에서 기원전 3세기 말부터 흉노족이 성장을 합니다. 이 흉노족들은 비단기를 장악하면서 세력을 점점 키워 나가는데요. 기마병의 기동력을 앞세워서 군사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부 초원지대의 패자가 되죠. 세력이 커진 흉노족에게 위협을 느낀 진시황은 이들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만리장성의 건설을 지시합니다. 진시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강력한 중앙 집권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 기득권을 억압하고 유교를 탄압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진시황을 폭군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진시황에 대한 기록은 진시황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남은 게 아니라 그 다음 왕조인 한나라 때, 이 한나라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나라가 이전 왕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전 왕조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이전 정권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평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에 대한 한나라의 평가가 약간 과장되고 또 왜곡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진시황제가 죽은 후에 이 정치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면서 진나라는 붕괴됩니다. 진나라가 붕괴되면서 초나라와 진나라로 분리가 되고요. 이 두 나라 간의 전쟁 끝에 기원전 202년 한나라가 탄생합니다. 한나라는 정치 이념으로 유교의 덕치주의를 채택하고 충효 사상을 국가 이념으로 내세우는데요. 사실 이 유방에 의해서 한나라로 통일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천하를 하나로 묶지는 못했어요. 지방의 이 제후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겉모습은 통일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분열된 상태였던 거죠. 게다가 진나라 때, 아까 진나라 때 진시황제가 북쪽으로 몰아냈어요. 누구를? 흉노족을. 그 흉노족이 한나라를 수시로 침입을 했습니다. 약탈을 일삼았죠. 그러자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흉노와 맞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나라가 패배합니다. 이로 인해 한나라는 흉노와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치게 되죠. 그러나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흉노가 계속해서 한나라를 침입해서 약탈하고 살인을 저지르는데요. 자, 한나라 입장에서는 속이 부글부글 했겠죠. 그러던 한나라에게 복수의 때가 찾아옵니다. 복수 혈전이에요. 기원전 141년 한 무제, 한나라의 무제가 즉위를 하면서 흉노족을 정벌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출해서 거대한 군사를 편성하죠. 하지만 날렵한 기마민족인 흉노족을 상대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무제는 흉노족에게 나라를 잃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쫓겨난 월지라는 민족과 동맹을 맺고 함께 흉노족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를 위해 월지국에 사신을 보내기로 합니다. 자, 그 사신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장건. 월지국을 향해 출발한 장건은 얼마 가지 못해서 이 흉노족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잡혀 있다가 겨우겨우 탈출해서 월지국에 도착을 해요. 하지만 장건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월지국의 왕과 백성들은 이미 새로운 고향에 정착한 지 오래여가지고 예전에 흉노족한테 졌던 그 기억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흉노족한테 싸울 어떤 의미가 없었던 거죠. 자, 성과 없이 결국 장건은 한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무제에게 보고를 해요.
월지국이 더 이상 싸울 생각이 없네요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월지국과 동맹을 맺는 일은 실패를 해요. 하지만 월지국으로 가는 길에 엄청나게 좋은 말을 발견했다고 전합니다. 엄청나게 좋은 말.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 남쪽에 있는 대완국이라는 곳에 아주 훌륭한 말이 있는데, 이 말들을 데려오면 충분히 이 흉노족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한무제는 곧바로 그 말들을 사오라고 명령을 했고, 그 말을 사려고 이제 대왕국으로 갑니다. 근데 대왕국에서 판매를 거절해요. 이에 분노한 무제는 대왕국에 군사를 파견해서 대왕국을 접수하고 말들을 데려오게 하죠. 이 말들은 한나라 군대의 기동력을 끌어올렸고 흉노족을 물리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한무제의 그 흉노족 정벌로 인해서 이 서북 지역은 안정화됩니다. 하지만 흉노족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한나라는 급격한 재정난에 빠지게 되죠.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무제가 죽은 후에는 한나라 내부 세력의 권력 다툼으로 한나라는 쇠퇴하다가 결국 왕망이라는 사람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한나라의 황족이었던 광무제에 의해 한나라는 재건되는데요. 이때부터를 후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왕망을 기준으로 왕망 이후는 후한, 왕망 이전은 전한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죠. 후한 시대에는 장건이 발견한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쪽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는데요. 이 즈음에 서역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저 멀리 서쪽 끝에 실크로드의 끝이 뭐였죠? 로마였죠. 로마와도 교역을 합니다. 한나라는 로마에다가 비단을 수출했고요. 그 당시에 비단은 메이드 인 차이나였어요. 그리고 유리 제품 같은 로마의 상품을 수입을 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는 여전히 남아있던 내부 세력의 다툼, 특히 이 환관들의 횡포로 인해서 나라의 기운이 점점점 기울었고 결국 대규모 민중 반란이 일어나면서 난세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위나라, 촉나라, 오나라의 조조, 유비, 송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위나라가 촉과 오나라를 흡수하게 되고요. 그 후 진나라를 건국했지만 316년 북쪽의 흉노족이 다시 침략하면서 이 진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중국은 북부 지역은 북방에서 들어온 유목민족인 선비족이 세운 왕조가 지배하게 되고 남쪽 지역은 중국인 한족 왕조가 다스리게 되면서 이 두 개의 왕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남북조 시대가 열립니다. 중국 북부의 선비족은 중국화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자신들의 문화와 풍습을 버리고 한자를 사용하면서 중국화 정책을 펼칩니다.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하면서 중국 북부의 중국인은 이전의 중국인과는 완전히 다른 복합 문화적인 혼혈 인종으로 변화하게 되죠. 북방의 유목민족과 통합하는 것이 싫은 한족은 중국 남부로 피신해서 이 한족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한족들만의 사회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래 남쪽에 살고 있던 토착 세력과 갈등이 생기게 되죠. 한편 강력한 발전을 이루어낸 북조에 비해서 이 남조는 정치적으로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군사적으로 통제가 아주 잘 된 북조가 남조를 흡수하는 형태로 581년 수나라가 세워지고 남북조가 통일됩니다. 수나라에 이어 등장한 나라는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는 실크로드를 장악해서 이 실크로드를 따라 수많은 국가들이 이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되죠. 당나라는 아주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이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 항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닥쳐오죠. 바로 그렇죠. 빈부의 격차.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부를 축적한 자산가 계급이 생긴 반면 이 과중한 세금을 이겨내지 못해 도망가는 이 빈농도 급증하게 됩니다. 당나라 정부는 응급조치로 토지 매매를 인정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자산가 계급은 토지를 마구마구 사들여서 대지주가 됩니다. 자, 대지주가 되면서 점점 부가 쌓였겠죠? 부가 쌓이면 당연히 자신의 세력이 확장됐겠죠. 지방의 호족 세력이 됩니다. 지방의 호족으로 이제 세력을 확장한 이들은 풍부한 이 자금을 바탕으로 중앙 관료를 매수를 해요. 그리고 이들은 또 907년에 당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중국 대륙은 다시 분열이 되는데요. 북쪽 지역에는 거란족이 요나라를 세웠고요. 남쪽 지역에는 한족이 송나라를 세웁니다. 송나라에서는 이 농기구를 개량하고 관계시설을 개선해서 농업 생산량을 크게 늘립니다.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식량의 공급이 원활해졌겠죠? 자, 먹을 게 많아지면 인구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을 겁니다. 인구가 확대돼요. 거란이 세운 요나라는 지속적으로 송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여기에 송나라는 요나라에 조공을 바치기로 하면서 더 이상 송나라를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아내죠.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도 발달하면서 송나라 경제는 성장해 나가는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조공과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누구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 가난한 소농인과 소상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부유층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정책을 시도합니다. 자, 순순히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부유층이 반발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하죠. 경제 침체는 더더욱 가속화됩니다. 이때 북쪽에서는 여진족이 금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요. 요나라와 사이가 안 좋았던 송나라는 금나라의 건국이 반가웠겠죠. 이 송나라는 금나라와 연합해서 요나라를 공격합니다. 결국 금나라는 요나라를 몰아냈고요. 서쪽으로 이동한 요는 서요를 건국하게 되죠. 그리고 송나라는 금나라에 밀려 북쪽 땅을 잃고 남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나라에서 송나라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복잡한 세상 궁금한 건 많고 어디서 배울까 망설이지만 세종 TV 문을 활짝 열어봐.